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를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상황, 문재인 대통령 바람처럼 운전대를 잡고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당연히 올해도 우리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대상 북한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건 인정을 할 텐데 마침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잖아요. 우선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해가 바뀌면서 남북 대화를 하자고 나서는 어떤 노림수랄까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노림수라기보다는 예견이 된 거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11월 29일 날 화성 15 발사 이후에 예. 우리는 핵무장력을 완성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병진 정책이라고 해서 네. 소위 경제 발전과 핵무장력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하나는 된 거니까. 네. 그럼 남은 거는 경제 발전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는 지금 국제 제재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쪽하고 대화해서 어떤 그 반전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저 연말에 마지막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우리가 김정은의 신년사를 주목해 봐야 된다 하면서 기대를 했던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예측들을 많이 했죠. 전문가들은 예. 결국에 평화 공세로 나올 것이다.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게 큰 과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 현상이죠. 과거와는 달리 북한이 이렇게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무장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하자고 나서는 게 사실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좋다, 그래, 대화하자, 우리 같이 협력하고 손잡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만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란 면도 좀 고민스러울 텐데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어떻든 소위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약화시켜갖고 예.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소위 외부적 위협 환경을 예.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일 텐데, 우리가 원하는 걸,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일방적으로 얻을 수는 없겠죠. 서로 원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외교가 필요한 거고 대화가 그렇겠죠. 필요한 거고, 그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 첫 번째 과정이 오늘 하고 있는 남북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화 진행된 걸 보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참여하게 만드는 건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다 더해서 그 서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 이런 것까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야 북한이 당연히 응하겠죠. 평창올림픽은 당연히 이미 참가하는 걸로 얘기가 돼가는 거고. 지금 나오는 것은 평창올림픽 선수단 파견하는 거, 참관단 파견하고, 태권도 시범단 파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예술단까지 다 보냈다고 그랬으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변화된 면모를 네. 이번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무대에 알리려고 하는 게 있겠죠. 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 7월 14일이었죠.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의 네. 그 베를린 구상 이후에 연속 손상에서 북한의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적십자 회담하고, 그다음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 두 개의 제의가 아직 남아 있는 거니까. 네. 지금 북한이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이제 일종의 베푸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보내는 걸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하면 북위 요청을 맞는 거고, 그럼 북이 우리 요청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의 이산가족 재상봉은 아주 가능할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적십자 회담이 재개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군사 회담은 지금 한미 연합 군사 연습 및 훈련을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인도적 목적이 적십자 회담의 재개, 그리고 그 결과 설 즈음에 이산가족 재상봉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군사회담 문제가 이제 조금은 민감한 사안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한반도 주변 또는 우리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남북 간의 충돌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회담이다, 그렇게 국한할 수 있다면은 또 충분히 대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사회담 얘기로 들어가면 자연히 크게는 비핵화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북한이 원하지 않을 텐데요. 이제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려고 하면 결국에 비핵화를 통한 결국에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예. 우리에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랑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럼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내가 볼 때는 조심스러운 시작인데 네. 이 시작을 추진해 나가면서 정말 평화 번영의 가시적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그 가는 길에는 상당히 많은 지뢰들이 매설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지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만약에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걸 요구할 가능성도 한 가지 지뢰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북한이 뭐 당연히 요청을 할 거고요. 예.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결국 실패한 게 네. 목함 지뢰 합의를 2015년 8월 25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거기서 원했던 건 이산가족 재산공도 또 허용했고 예. 그래서 원했던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인데 아니 그 당시에 나온 거는 그 금강산 재개 문제인데 그게 우리가 받지 않았고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남북 대화가 사실상 이제 파탄이 난 건데 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들이 있죠. 미국의 독자 제재가 있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조금 하여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측도 북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여간 당신들이 어떻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해서 결국 당신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런 국제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국제 제재 체제에 위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력해 볼 수 있다. 예. 그러려고 하면 이제 북이 성에 안 차겠죠. 예. 그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건데 북소보다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일 필요요. 그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와 관련된 특보를 맡고 계시고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은 자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생각이랄까요? 지금 이런 그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 같은 현실적인 걸림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재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에는 분명히 금강산도 재개하고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도 재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5월 9일 취임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11번씩이나 해버렸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6차 핵실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 혼자 자기들 소위 마이웨이로 이렇게 가는데 네.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국제 제재 그 생션 레짐이라고 해서 예. 국제 이제 제재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일원이고 그리고 그 국제법적인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될 네.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건 아마 논의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그 두 가지가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취임 이후에 북한이 보여준 그 일련의 어떤 도발적 행태가 우리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기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데 하여간 보죠. 그다음 북한이 혹시 압니까? 또 비핵화를 향한 어떤 구체적 행보를 보이면은 네. 금강산이나 이제 개성공단 재개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이 전에 한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김정은이 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 비합리적인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행보를 봐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평가는 제 개인적인 평가라기보다도 예. 미 정보 당국이 집단적으로 내려놓은 정보 평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개인적인 체제 이익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네. 그 고도의 높은 수의 계산을 하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네. 계산을 하는 정치인이라는 건 바로 그게 예측 가능하다는 예측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그 합리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예.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오래 관찰하는 사람들 또 정보 당국자들 생각도 김정은이가 crazy하거나 네. irrational, 소위 미쳤거나 그리고 비합리적인 지도자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또 사실상 그렇습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비합리적이고 크레이지 미쳤다고 생각하면 우리 대화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순적 관계에 빠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해주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2008년 이 시점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된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김정은의 행보는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예측하기 좀 힘든데요. 네, 그러니까 자 북이 이제 화통하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숙제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숙제를 푸는 건 우리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조율해야 되고. 그렇죠. 일본하고도 부분적으로 조율해야 네. 되고 중국하고도 또 조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 북한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reactive 반사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어떤 우리 쪽이나 미국 쪽의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면 걔네도 강경하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소위 그 유인책을 갖고 나오면 걔네는 또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화답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 예측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특히 한국과 미국이 예측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당장 그런 예측 가능한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막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 단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른바 통미 복람을 하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하고만 거래하려고 그러고 남쪽은 완전히 좀 배제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남북 대화가 시작되는 거 보면 오히려 통남 복미가 되는 이런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간단해요. 그건 미국이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건 남쪽밖에 없겠죠. 게다가 중국도 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게 남측하고 대화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히 통남이 되고 그걸 통해서 통미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마는 미국에서 보는 한반도 상황은 우리가 보는 상황보다는 좀 더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작년 한 해를 회고해 보더라도 4월 위기설, 8월 위기설, 10월 위기설 세 개 큰 위기설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옵션은 탁상회에 있다. 그래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렇죠.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할 수도 있고 그 블러드 노우즈 전략이라고 해서 북한의 코피 내게 만드는 그런 전략도 얘기를 하면서 그건 선제 타격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도 한반도에 대한 우려가 많죠. 그 우드로 윌슨 센터라고 상당히 중도적인 워싱턴 DC 띵크탱크가 있는데 그 수석 부회장하는 로버트 루트왁이라고 상당히 유명한 대량살상 무기 전문학자인데 그 양반이 오늘 폴리티코에 썼던가요? 오늘 포린 파워시에 썼던가요? 포린 파워시에 쓴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공격할 시간이다. 아이고 참. Now is the time to bomb North Korea.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쓰고 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는 상당히 리버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핵위기 시작될 당시에 그때 상당히 리버럴하다라고 하는 윌리엄 페리 장관하고 나중에 국방장관인 애슈턴 카터 두 분이 쓴 워싱턴 포스트 칼럼이 있어요. 그게 북한을 지금 공격할 때다. 더 이상 핵무기 보유가 가시화되기 전에 지금 쳐야 결국에 북한 핵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이런 그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 지금은 윌리엄 페리 장관은 이미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버트 리트왁은 반대로 그때는 대화를 언제 했다가 그 친구가 한 6개월 전에 한국 왔었죠. 그래서 저랑 같이 만나서 제가 관여하는 어떤 연구소에서 강연회도 가졌고 제가 사회를 받았는데 그때 그 친구 얘기하는 건 북한하고 인게이지먼트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던 친구가 벌써 6개월 만에 또 바꿔갖고 북한 지금 공격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미국도 상당히 혼란스러워요. 대통령도 혼란스럽고요.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아주 트럼프 대통령 잘하신 거죠. 이번에 그 남북 대화와 관련된
조치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어저께 미국의 MBC하고 제가 TV 인터뷰를 할 텐데 이제 그 얘기를 해요. 트럼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네. 내가 상당히 훌륭한 결정을 한 거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우리 문재인 대통령 앞에 남북대 하는 거 100% 지지한다. 우린 한국과 같이 가겠다.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발언이다. 딱 그랬더니만 그거 뭐 트위터하는 거라 다를 게 뭐 있냐고 그랬더니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의 트위터보다 더 신뢰성이 있는 건 현재의 트위터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입장이라고 하는 게 더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제가 그 답변을 한 적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대응 태도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대응 태도예요. 그 전화도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걸어왔죠. 그렇죠. 그리고 100% 지지한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남북회담 잘 되면 우리가 북미회담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완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완전히 결국에 신뢰하고 엄청 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베 총리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곤혹스러웠던 거죠. 아니 그런데 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의 트위터보다는 현재의 트위터가 트윗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걱정거리는 미래의 트윗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이제 남북이 하기 나름이죠. 지금 북한의 행태를 보면요. 미국의 행보에 따라서 거의 대응을 해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북에 안심되는 얘기를 주니까 뭐 바로 우리 고위급 회담 제의도 바로 받고 이번 판문점 회담도 받고 쭉 그런 게 보이거든요. 계속 미국을 바라보면서 간다 이 말씀이군요.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아주 새로운 어떤 그 화학 작용을 해서 큰 진전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우리 보고 미국을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미국의 행보를 보면서 남쪽에게 조심스러운 접근을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한미 동맹의 문제도 그렇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면에서 이제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좀 어떻게 보면 좌충우돌적인 그런 태도들 그것들이 앞으로도 또 드러나지 않을까 이제 그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요. 김정은은 아까 비합리적이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나요? 저도 뭐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미국이라고 한 큰 나라를 책임진 대통령이고 그리고 그 양반이 제일 강조하는 게 국익의 극대화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행동하고 그냥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뭐 지금 우리 FTA 문제도 그렇고 다른 것들 보면은 미국의 국익을 어떻게 극대화시키는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국익을 극대화시킨다는 건 합리적 행위자라는 얘기거든요. 합리적 행위라고 하는 건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남북 대화도 그렇습니다. 북한이 계속 전향적으로 나오고 핵 미사일 실험 완전히 중지를 좀 하고 그다음에 북이 또 더 나가서는 비핵화할 수 있는 용의가 있다는 것을 여러 형태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난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하고 뭐 전화 통화뿐 아니고 만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밀러라고 하는 그 대통령 자문역이 있는데 얼마 전에 CNN 가서 이제 소리 그 대담 중에 싸우다가 뛰쳐나오고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표현이 그러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political genius. 정치적 천재다 이게. 뭐 대통령 본인도 자기가 천재라고 그러고 주변에서도 천재라고 그러고 진짜 천재 얘기를 참 많이 하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기상천외 해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종의 한미 FTA를 갖고 하는 얘기도 그렇고 한반도 문제를 갖고 하는 얘기도 그렇고 보면 일종의 좀 영어로 블러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과장되게 확 협박을 했다가 그것 때문에 이쪽에서 약간 좀 순응하거나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이면 그때부터 다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뭐 이런 스타일인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지난 11월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그렇습니까?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많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미국에 가까운 친구 얘기 들은 거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감명을 받았던 게 뭐 우리 청와대 가서 이렇게 대접을 잘 받은 것도 있지만 왜 그 다음 날 판문점을 가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국빈 만찬 할 때 이제 얘기한 중에 난
소위 DMZ 보고 싶다. 네네. 군사분계선 보고 싶다. 그 우리 대통령께서 흔쾌히 예스를 하고 예. 우리 대통령이 새벽에 뭐 한 4시인가 5시 일어나서 가서 또 헬리콥터 가서 대기하고 올 그렇죠. 때까지 했잖아요. 네. 그런 일련의 어떤 그 성실성을 보고 상당히 우리 대통령이 감명을 받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아베 총리식의 트럼프를 다루는 것도 있고 뭐 골프 치면서 하는 것도 있고 네. 그다음에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예. 자기의 성실성과 진실성을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높게 사지 않았는가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큰 틀에서 볼 때 우리가 뭐 그런 말씀이라면은 한미 정상회담 이전의 트럼프 대통령과 이후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한반도 문제를 좀 더 넘어서서 우리가 미국 얘기를 하자면은 어쨌든 일본과 특히나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삥 둘러서 봉쇄를 하고 싶어하는 생각, 이제 인도까지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각을 갖고 미국이 이 동아시아 정책을 계속 펴나간다면은 우리로서는 그냥 단지 북한이 골치 아픈 것뿐만이 아니라 또 중국을 상대하는데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들도 하더라고요. 글쎄 그 트럼프가 11월 아시아 방문 때 이제 제기한 문제고 네.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 전략 보고서에서도 부분적으로 나온 건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많이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로비를 한 것 아닌가. 그리고 또 그건 이제 미국에서 상당히 한국도 잘 알면서 일본도 가까운 뭐 그 CSIS라고 하는 네. 데 있는 연구원들 뭐 네. 빅터 차 이제 앞으로 이제 주한미 대사가 될 분이지만 뭐 그런 분들 뭐 스카 슈나이더 포함해서 이런 분들이 그런 생각이 강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가 아닌가 그러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인도 퍼시픽 전략이라고 하는 네, 게 그렇죠.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네. 그냥 우리 외교부도 그 윤곽 보여주라 그럼 우리 입장을 결정하겠다. 일부 언론에서는 왜 미국이 이걸 제기하는데 우리가 당장 받지 않느냐라고 그러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 인도 태평양 전략의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까지 볼 수 있는 것은 결국에 오바마 행정부의 아시아 회귀 전략, 피보트 에이시아 전략 네. 그거고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이름만 달리 쓰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겠죠. 구체적으로 이런 게 우리의 전략이고 이런 네. 거기에서 한국이 이렇게 끼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얘기할 때 무슨 뭐 일부 사람들은 소위 중국은 소위 인도양에서 진주 목걸이 전략하고 그다음에 네. 인도, 호주, 미국, 일본 여기는 다이아몬드 모델 해갖고 중국을 견제한다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땐 거의 허구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는 지금 보세요. 뭐 남중국해에서 지금 무슨 해상봉쇄가 있습니까? 동중국해에서 해상봉쇄가 있습니까? 예. 무역 제대로 되고 있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 같은데 그렇게 이제 뭐 미국에서는 중국을 경쟁적 상대다 또는 라이벌 경쟁자다 이런 표현을 썼지만 미국과 중국과의 지금 군사 채널만 예. 각기 다른 수준에서 한 120개의 채널이 있어요. 대화 채널이요. 그러니까 이게 또 경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2+2 해서 미국의 재무장관, 국무장관, 그다음에 거의 중국의 부총리, 경제부총리하고 외교부장이 2+2에서 회의하고 지금 양국 사이에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너무나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생각한처럼 그렇게 미중 관계가 파국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걸 소위 극대화시키고 네. 그 드라마타이즈 시킴으로써 극화시킴으로써 얻을 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베 총리겠죠.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3부를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 북한과 미국에 대한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문정인 교수님과 4부에서 일본과 중국을 상대로 한 우리 외교 현안을 좀 집중적으로 얘기를 나눠봐야겠습니다. 물론 일본과 중국 얘기할 때도 북한과 미국 얘기가 빠질 수는 없겠죠.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번 주에 신년 특집 대담 2018년 대한민국을 움직일 빅 이슈 5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이신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앞서서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얘기를 잠시 나눴습니다만은 중국 얘기로 넘어가기 전에 만약에 이렇게 남북 오늘 고위급 회담이 잘 돼서 평창 올림픽에도 참여를 하고 남북 간의 훈풍이 불기 시작하면은 지금 연기돼 있는 한미 연합 군사 훈련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평창올림픽 끝났다고 해서 훈풍 불고 있는데 훈련은 훈련대로 다시 한다 이러기도 좀 애매한 거 아닌가요? 글쎄 그건 뭐 한미 당국이 예. 하기로 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확정된 건 아니지만은 지금 키리졸브 같은 경우는 4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하는 걸로 돼 있고 네. 그다음에 그 독수리 훈련 같은 경우는 아직 일정 합의는 안 받지만은 한 5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다들 당연히 할 걸로 생각하죠. 다 8월 달에는 또 을지 훈련이 있죠. 을지 연습이죠. 연습이죠. 연습. 이렇게 쭉 있는데 글쎄 우리가 조금 신축성 있게 다룰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얘기할 때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이나 연습은 이거는 타치하면 안 돼. 네. 이건 가야 돼. 한미 동맹의 가장 중요한 시금석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죠. 1992년에 우리 팀 스피릿 훈련을 당시 아버지 부시가 중단을 했거든요. 네. 그 이유는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원자력기구 핵사찰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인센티브를 쓴 거예요. 예. 그뿐 아니고 이제 1994년 10월에 이제 제네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1차 핵 위기 이후에. 네. 그때 보면은 제네바 합의 협상을 할 때 94년 그리고 95년 96년 3년에 걸쳐서 클린턴 행정부가 팀 스피릿을 중지했어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난 후에 97년에 이 팀 스피릿을 독수리 훈련으로 바꿔갖고 재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봤었을 때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한미 연합 군사 연습이나 훈련이라는 게 신성불가침한 게 아니고 미국의 큰 대승적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공화당 정부도 그렇고 민주당 정부도 그렇고 다 한번 그런 경험을 한 거네요. 아버지 부시 공화당 그다음에 이제 클린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미국이 한반도의 형세를 큰 판에서 읽는다라고 하면은 뭐 그런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물론 남북 간의 대화가 지금 물꼬를 터서 잘 진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그런 기대겠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것을 중단 지속적으로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비핵화에 갈 용의가 있다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좀 보여줘야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상당히 힘들 것인데 만약 그걸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미 군사 연합 군사 훈련과 연습도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 미사일 좀 더 쏘아보고 싶어서 좀 주실 텐데 그럴 수 있을래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지켜보죠. 중국 얘기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그 사드 보복의 여파로 참 우리 경제 정말 힘들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정상회담을 하고 난 뒤에 뭔가 이제는 좀 다시 달라지겠구나 하는 기대가 좀 피어오르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 끝나고 나면 한중 관계 이제 완전 정상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에는 좀 못 미치는 것 같거든요. 아직도 한중 관계는 어떻게 보면 좀 냉각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지난 12월 우리 대통령 중국 방문을 통해서 비정상적 관계였던 것이 정상적 관계로 되돌아온 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양국 간의 전략 대화도 재개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사드 관련된 소위 보복 조치들도 지금 점진적으로 해소해 나가는데 제가 중국 가서 중국의 고위 관리자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 한국에 관광객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 한국 물건을 사느냐 안 사느냐 하는 게 당과 정부의 정책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중국 인민들의 민심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의 민심이 상당히 그동안 이반되었기 때문에 한국 정부에서 좀 신경을 써서 좀 주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특히 한국 언론 매체에서 한중 관계를 너무 고깝게 보지 말고 좀 건설적으로 봐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주문을 나에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사이가 나빠졌는데 사이 좋아진다라고 해서 바로 막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중국 사람들의 행태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금의 기조를 잘 유지하면 한중 관계는 뭐 정상화될 겁니다. 올해 한중 관계가 좀 긍정적으로 전개될 거라고 바라보시는 거네요. 물론이죠. 지금 중국이 제일 원했던 게 결국에 뭡니까? 사실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문제와 관해서 세 가지의 원칙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네. 첫 번째가 한반도의 평화 안정. 네. 두 번째로는 한반도의 비핵화. 네. 세 번째로는 모든 현안 문제를 대화 협상을 통해서 풀자. 네. 그렇게 강조하면서 또 남북 관계의 개선이 한반도 문제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봤거든요. 예. 그 이 네 가지는 문 대통령이나 시진핑 주석이나 같은 생각이에요. 뭐 그건 이견이 없겠죠.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이 중국 방문했을 때 두 정상이 합의한 4개 합의 사항이란 네.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네. 그다음 평화의 기운을 가져오려고 하면 남북이 대화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남북 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것만 잘 풀리면은 한중 관계도 훨씬 더 나은 양상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본 입장은 거죠. 그렇습니다. 남북 관계가 나빠지면은 한국은 미국하고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고 예. 한미 동맹은 강화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어려워진다고 보기 때문에 중국이 내심은 속마음은 하여간 남북 관계가 개선이 돼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할 가능성의 공간이 예. 줄어드는 걸 원하는 거거든요. 예, 예.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뭐 중국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여쭤볼 게 없을 정도로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3부에서도 잠깐 얘기를 하다가 넘어왔습니다마는 뭐 교수님은 분명히 그 어떤 그 중국을 에워싸고 싶어하는 미국의 그 전략적인 이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피상적이다. 구체적인 현실에 있어서는 중국과 미국이 여러 단계에서 뭐 많은 대화를 하고 있고 그렇게 파국으로 갈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미국의 전략적 이해는 분명히 중국을 에워싸고 싶어하고 중국이 더 이상 그 국제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는 걸 좀 피하고 싶어하는 생각은 분명히 있을 거고요. 거기에 또 아베 일본 총리의 욕심이 또 굉장히 작용을 할 거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단지 우리하고 중국하고만 좀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이유, 경제적인 이유 또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는 우리의 희망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걱정이 드는 거죠. 글쎄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게요. 예. 그러니까 물론 그 미국이나 일본이 대중 포위 전략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고 계속 노력해 나갈 거예요. 네. 그럼 미국 같은 입장은 이 우주에 패권국은 하나만 있어야지 두 개의 패권국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하나는 미국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이죠.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이라고 하는 것을 견제하고 억제하는 예. 이런 노력이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러나 하나 분명한 거는 그러한 지금 전략적 구상은 상상 속의 구상들이에요. 네. 지금 현실은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죠. 네? 미국과 중국의 교역량이 얼마나 됩니까? 엄청난 교역량이죠. 그 사람 지금 중국이 미국의 지금 국채를 포함해서 갖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됩니까? 예. 1조 5천억 불이 넘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네. 그러나 그 과정에 국내 정치적 이유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일종의 희생양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향은 분명히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상상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중요한 거니까 네. 그 현실 있는 그대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의 협력의 공간은 상당히 크고 네. 그리고 그런 가능성 하에서 우리 한국은 미국하고도 좋은 관계, 중국하고도 좋은 관계, 일본하고도 좋은 관계, 네네. 러시아하고도 좋은 관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우리 한반도 지금 분단하에서나 또는 통일된 한반도에서도 우리에게 더 많은 국익을 가져주는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모든 걸 좀 전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미국 조야의 그 인맥이 워낙 넓으시니까 한번 어떤 말씀을 들으셨는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창기부터 어떤 중국에 접근하려는 그런 그 노력들을 많이 기울여 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미국이 정부도 그렇고 뭐 학계나 그 언론계도 그렇고 굉장히 그 우리를 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봐왔다는 것도 사실인 거고. 아직까지도 그래요? 지금 시점에서도 그렇습니까? 네? 어떤 말들이 나오나요?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중국 문제 아니고 북한 문제까지 다 엉켜져 있는 건데 지금 북한이 이제 대화를 하니까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루 만에 바로 우리 전향적으로 그렇죠. 답변을 해주고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면 지금 뭐 언론 부분에도 그렇고 여러 군데 나오는 게 뭐 쇼킹하다. 네. 그다음에 너무나 실망했다. 한국 정부 입장에. 그리고
심지어 맥메스터 국가안보 보좌관까지도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나와서 하는 얘기가 지금 북한의 제안이라는 것은 한미간을 멀게 하기 위한 것이다.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표현을 쓰면서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게 그 지금 미국의 국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네. 그리고 스캇 슈나이더라고 우리 한국에도 많이 오고 오는 친구인데 그렇죠. 스캇 슈나이더까지도 결국에 뭐냐.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것은 한미관계를 멀게 하고 한미 간의 불신을 가져오는 것이다. 좀 이런 식으로 칼럼을 썼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의 워싱턴 주류들은 지금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거기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예외적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중국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12월 중국 가갖고 얘기가 또 그 작년 10월 말에 그리고 사드 문제 타결 봤을 때 3불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드 추가 도입하지 않겠다. 네. 두 번째로는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제 들어가지 않겠다.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미 삼국 동맹 구축하지 않겠다는 네. 건데 이거 상식적인 얘기거든요. 그거 될 수가 없어요.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지금 추가 사드도 없고 추가 배천되면 공짜로 줄 이유 없고 우리가 사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죠. 사오면 expand radar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제권을 갖고 있는 거니까 네. 그건 얼마든지 중국하고 얘기가 가능하죠. 예. 그리고 미국 주도의 동북아 미사일 방어 체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안 들어간 이유는 그건 김대중 대통령이 있을 때부터 제안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도 노를 하셨고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도 노를 했어요. 했습니다. 예. 이유는 뭐냐. 비용만 많이 들어오고 우리 덕 볼 건 별로 없다는 거죠. 뭐 미국을 방어하기 일본이나 위한 미국을 방어하는 네. 것이지 한국은 아니지 않느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전략적 기술적 금전적 이유 때문에 우리가 안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거 안 한다라고 하는 게 뭐가 이상합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 3불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한미일 3국 군사동맹 문제인데 예. 한미일 3국 군사동맹이 되려고 하면 3자 동맹도 가능하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양자 동맹이 필요하죠. 한일 간의 네. 양자 동맹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우리 근데 정세상 아니 일본이 평화헌법인데 어떻게 동맹을 맺습니까? 미국하고는 예외적인 것이지. 예. 그 미일 동맹은 시해 동맹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일본하고 동맹을 맺으면 서로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일본이 소위 정규군도 없는 네. 해외의 군대 그 병력을 파병도 못하는 그런 국가하고 우리가 어떻게 동맹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이걸 하나씩 따져 보면은 지극히 상식적인 거고. 중국도 지극히 상징적인 걸 받아들인 건데 마치 그거 한 것을 네. 한미동맹을 깨고 중국에 가까이 가는 것처럼 이렇게 부각시키는 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오히려 미국의 조야를 설득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더 많다고 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남북한 관계 개선이 되기 시작하면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렇군요. 제일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침 또 한미일 군사동맹에 불가능한 이유 말씀을 하셨으니까 일본 얘기를 한번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부가 위안부 오늘 정부가 외교안보 관련해서 별 여러 가지를 했네요. 근데 위안부 합의는 재협상이나 뭐 파기 절차 같은 건 안 들어가 있다. 우리 정부가 취할 조치를 취하겠다. 일본이 꼭 해야 될 거는 결국 진정한 사과다. 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뭐 당장 일본에서 반응 나오는 것들 보면은 뭐 발표 전입니다만 오전에 스가 관방장관은 또 1mm 얘기 1mm도 못 움직인다고 그랬고 일본 반응은 어쨌든 뭐 씁쓸하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협상을 안 한다. 이것에 대해서 글쎄요 일본이 좀 무게를 더 줄까요? 한 재협상 하려고 하면 일본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0.1mm도 양보 안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재협상 안 되겠죠. 예. 파기라고 하는 건 우리 외교사에 있어서 상당히 그 어떤 불행스러운 네. 그런 오점을 남기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국가 간의 외교 문서 합의 본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겐 아주 나쁜 전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정부 입장에 쉽게 못할 거예요. 예.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결국에 뭐냐. 지금 있는 합의를 유지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행할 수 있는 것, 이행하지 못하는 것. 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 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엔 받은 것 같은 거 지금 예탁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은 네. 그런 것들은 결국에 기본 이런 문제 해결하는 핵심은 피해자 당사주의 아닙니까? 그렇죠. 그 피해자들이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네. 뭐 일부는 받았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거 필요 없다. 우리가 원하는 건 진정한 사과다. 지금 그렇다고 보면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아베 총리가 분명히 사죄 안 되는 걸 밝혔지만은 예. 그걸 행동으로 보이는 게 상당히 좋을 것 아니냐. 지금 그렇죠. 남아 계시는 할머니도 얼마 안 되시는데 한국 한번 방문하시게 되면 어디 한번 찾아가서 절이라도 하든지. 껴안고 절하고 예. 정말 그때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해 주면 다 해결될 네.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쪽에도 지금 지난 정부가 해놨던 특히 이제 제가 볼 때 문제가 된 거는 소위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네. 그 문건을 우리 정부에서 넣었다는 걸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역사 문제 어떻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인데 우리도 결국에 부분적으로는 잘못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아베 총리께서 요건 풀어줬으면 아주 좋겠네요. 그 아베 총리가 잘 풀어주면 좋겠습니다만 이제까지 하는 걸 봐서는 그렇게 뭐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현실적으로 예상하시기에 한일 정부가 특히나 일본 정부가 오늘 우리 정부의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냉정하게 가자. 이건 이거고 한일 관계는 계속 이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고 그렇게 나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나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 입장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사실 그런 걸 수 있는데. 투트랙 접근이라고 해서요. 네네. 역사 문제 시간이 걸리니까 계속 예. 두고 해결해 나가고 시간을 두면서 해결해 나가고 그러나 전반적인 뭐 북한 핵위협에 대비한 한일 간의 전략적 협력부터 시작해서 네. 뭐 경제 협력의 활성화, 사회문화 또 협력의 활성화 이런 걸 해나가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일본 입장은 원트랙론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네. 만약 이 위안부 합의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안 한다. 한국하고 관계 개선이 어렵다, 정상화 어렵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외교적 노력을 통해서 풀어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원트랙론은 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위안부 문제가 한일 관계 개선하는데 장애물이 돼서는 안 될 겁니다. 네. 역사적인 문제니까 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은 그러나 역사 문제에 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정서 예. 가 어떤 거는 일본이 다시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우리가 옛날 박정희 시대처럼 국가가 절경 없는 시민사회가 따르는 그런 사회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이제. 우리 시민사회가 주인인데요. 그렇죠. 촛불 혁명이 나온 이런 나라인데 네. 어떻게 국가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그건 좀 이해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글쎄요. 참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나 우리가 걱정스러운 게 아베 총리가 신년사에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어떻게든 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나라,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꿔보겠다는 이 신념은 정말 안 바꾸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신념을 어쨌든 미국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지원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글쎄 뭐 저는 뭐 이게 너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일본의 보통 국가와 네. 일본말로 후츠노쿤이라고 예. 하는데 일본의 보통 국가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일 거예요. 그렇게 보시나요? 그런데 그건 사실상 명칭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평화국 구조 2항에 보면은 정규군을 갖지 못하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일본 자위대의 지금 군사력 봐요. 세계에서 엄청난 군사력이죠. 5위, 6위의 군사력을 갖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실질과 명분 사이에 완전히 모순이 있는 게 일본의 현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렇습니다. 일본이 재무장하는 것, 정규군 갖는 거 오케이다 네. 이거예요. 그러나 과거 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네. 해소를 하라. 그래야 우리가 일본을 믿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남경 대학살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 지도부가 정말 전향적으로 나오고 빌리 브란트가 네. 아우슈비츠에 가서 사과했던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우리 국민 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난 일본이 그런지 막대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도 평화헌법이라는 이름 하에서 자위대만 갖는다. 예. 그건 저는 위선이라고 봅니다. 뭐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사실 만약에 일본이 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됐을 때 국방력 강화에 더 박차를 가할 거고 그거는 중국을 경계하게 만들어서 한반도 주변 상황의 긴장을 높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일본의 지금 군사비 지출 패턴 보세요. 계속 증가해 나가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일본이 재무장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예. 군사비 지출은 계속 증가되고 군사력 강화는 분명히 있을 건데 예. 그러니까 저는 그 탈을 벗게 하고 대신 독도 문제 그냥 한국보다 인정해 주고 그다음 위안부 문제 예. 과거에 강제 연행이 있었고 사과한다고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네. 제가 볼 때는
해결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본의 재무장 문제는 일본의 군국주의화 문제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이 재무장 되면 1930년대 일본의 군국주의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하는 건데 그렇죠. 저는 일본 사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견고한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네. 과거에 군국주의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대신 역사 문제만큼은 네. 일본이 정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될 거라고 봅니다. 역사 문제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군국주의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약속을 하는 한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바로 그겁니다. 예. 그게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다 흘러서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우리 이 실타래 얽히고 얽힌 실타래 풀어나가는데 문재인 교수님이 특보 자격으로 참 많은 역할을 해주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만약에 개성공단 재가동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같은 걸 요구할 가능성도 한 가지 지뢰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북한이 뭐 당연히 요청을 할 거고요. 예. 우리가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결국 실패한 게 네. 목함 지뢰 합의를 2015년 8월 25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거기서 원했던 건 이산가족 재상공도 또 허용했고 예. 그래서 원했던 것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인데 아니 그 당시에 나온 거는 그 금강산 재개 문제인데 예. 우리가 받지 않았고 있죠. 그러면서 전반적인 남북 대화가 사실상 이제 파탄이 난 건데 네. 네. 근데 우리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지금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들이 있죠. 그게 걸림돌이 될 수밖에 미국의 없죠. 독자 제재가 있죠. 예. 이런 상황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조금 하여간 생각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측도 북에 솔직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여간 당신들이 어떻든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 위반해서 결국 당신이 제재를 받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런 국제법을 준수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국제 제재 체제에 위촉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협력해 볼 수 있다. 예. 그러려고 하면 이제 북이 성에 안 차겠죠. 예. 그 어떻게 나오느냐 하는 건데 북소보다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현실적일 필요요. 그 어쨌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와 관련된 특보를 맡고 계시고 정책 결정 과정에 많은 자문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쭙는 건데 개성공단 재개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어떤 생각이랄까요? 지금 이런 그 유엔 제재나 미국의 독자 제재 같은 현실적인 걸림돌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 재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생각은 뭐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 기간에는 분명히 금강산도 재개하고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도 재개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예. 그런데 문제는 5월 9일 취임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11번씩이나 해버렸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6차 핵실험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 대통령이 하고 싶어도 못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북은 북 혼자 자기들 소위 마이웨이로 이렇게 가는데 네. 우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국제 제재 그 생션 레짐이라고 해서 예. 국제 이제 제재 체제가 구축이 되면서 우리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은 국제사회 일원이고 그리고 그 국제법적인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될 네.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이건 아마 논의를 좀 해야 될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상 그 두 가지가 바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취임 이후에 북한이 보여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 연세대 명예특임 교수를 모시고 진행을 합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엄중한 상황. 문재인 대통령 바람처럼 운전대를 잡고 원하는 대로 나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을 오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당연히 올해도 우리 정부가 가장 신경을 써야 될 대상 북한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그건 인정을 할 텐데 마침 오늘 남북 고위급 회담이 있었잖아요. 우선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해가 바뀌면서 남북 대화를 하자고 나서는 어떤 노림수랄까요?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노림수라기보다는 예견이 된 거겠죠.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지난 11월 29일 날 화성 15 발사 이후에 예. 우리는 핵무장력을 완성했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런데 이제 북한이 지금 추진하는 정책이 병진 정책이라고 해서 네. 소위 경제 발전과 핵무장력을 동시에 추진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하나는 된 거니까. 네. 그럼 남은 거는 경제 발전 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 민생 경제를 챙기기 위해서는 지금 국제 제재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남쪽하고 대화해서 어떤 그 반전의 모멘텀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저희 연말에 마지막 미사일 발사를 했을 때 우리가 김정은의 신년사를 주목해 봐야 된다 하면서 기대를 했던 게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미 예측들을 많이 했죠. 전문가들은 예. 결국에 평화 공세로 나올 것이다.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그게 큰 과제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은 그런 현상이죠. 과거와는 달리 북한이 이렇게 그 미국까지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미사일 무장 능력을 갖춘 상황에서 남북 대화를 하자고 나서는 게 사실 우리 정부가 일방적으로 좋다 그래 대화하자 우리 같이 협력하고 손잡고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만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란 면도 좀 고민스러울 텐데요. 그렇죠. 뭐 우리가 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예. 북한이 원하는 것은 어떻든 소위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약화시켜 갖고 예. 자기들에게 주어지는 소위 외부적 위협 환경을 예.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일 텐데 뭐 우리가 원하는 걸 북한이 원하는 것을 다 일방적으로 얻을 수는 없겠죠. 서로 원하는 게 차이가 많이 나네요.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예.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외교가 필요한 거고 대화가 그렇겠죠. 필요한 거고 그 절충점을 찾아야 되겠죠. 예. 그 첫 번째 과정이 오늘 하고 오늘. 있는 남북 대화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대화 진행된 걸 보니까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뭐 평창올림픽에 북한을 참여하게 만드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거기에다 더해서 그 서울 이산가족 상봉이라든지 뭐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 이런 것까지도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정도 그 행태. 일련의 어떤 도발적 행태가 우리 대통령으로 하여금 그런 선택을 하기 상당히 어렵게 돼 있는데 하여간 보죠. 그다음 북한이 혹시 압니까? 또 비핵화를 향한 어떤 구체적 행보를 보이면은 네. 금강산이나 이제 개성공단 재개는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이 전에 한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김정은이 좀 의외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예측 가능하다. 비합리적인 인물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더라고요. 지금까지 행보를 봐도 그렇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 그리고 그 평가는 제 개인적인 평가라기보다도 예. 미 정보 당국이 집단적으로 내려놓은 정보 평가가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자기의 개인적인 체제 이익과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그 고도의 높은 수의 계산을 하는 정치인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네. 계산을 하는 정치인이라는 건 바로 그게 예측 우리가 가능하다는. 예측 가능하고 어느 정도의 그 합리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기보다는 예. 특히 미국 중심으로 해서 북한을 오래 관찰한 사람들 또 정보 당국자들 생각도 김정은이가 crazy하거나 네. irrational, 소위 미쳤거나 네네. 결국 비합리적인 지도자는 아니라는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또 사실상 그렇습니다.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비합리적이고 crazy, 미쳤다고 생각하면 우리 대화할 수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건 기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모순적 관계에 빠지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인정해 주고 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신다면은 지금 2008년 이 시점에서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시작된 이 시점에서 올 한 해 동안 김정은의 행보는 어떻게 전개가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좀 힘든데요. 네, 그러니까 자 북이 이제 화통하게 이렇게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과제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숙제를 더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숙제를 푸는 건 우리 혼자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미국하고 조율해야 되고 그렇죠. 일본하고도 부분적으로 조율해야 네. 되고 중국하고도 또 조율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예측하기는 상당히 힘들어요. 그 북한은 기본적으로 보면은 그것도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reactive. 반사적인 경향이 상당히 강해요. 어떤 우리 쪽이나 미국 쪽의 조치에 맞죠. 대해서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면 걔네도 강경하게 나오는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소위 그 유인책을 갖고 나오면 걔네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화답을 하는 경향이 예,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정은이 예측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 특히 한국과 미국이 예측 가능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면 될 겁니다. 당장 그런 예측 가능한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 핵과 미사일 개발에 막 박차를 가하는 시점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던 게 이 단계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이른바 통미 복람을 하지 않겠냐. 다시 말해서 이제 미국하고만 거래하려고 그러고 남쪽은 완전히 좀 배제하게 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남북 대화가 시작되는 거 보면 오히려 통남 복미가 되는 이런 느낌이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간단해요. 그건 미국이 문을 닫아놨기 때문에 예. 나올 수 있는 건 남쪽밖에 없겠죠. 게다가 예.
중국도 북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북한이 나올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게 남측하고 대화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네. 자연히 통남이 되고 네. 그걸 통해서 통미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찾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문을 딱 걸어 잠그고 있는 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얘기를 좀 넘어갔으면 합니다만은 미국에서 보는 한반도 상황은 우리가 보는 상황보다는 좀 더 위기에 대한 두려움이 강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지금 작년 한 해를 회고해 보더라도 예. 4월 위기설, 8월 위기설, 예. 10월 위기설 세 개 큰 위기설이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모든 옵션은 탁상 위에 있다. 그래서 군사적 행동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그렇죠. 뭐 북한에 대해 선제 공격할 수도 있고 뭐 그 블러드 노우즈 전략이라고 해서 예. 북한의 코피 내게 만드는 그런 전략도 얘기를 하면서 그건 선제 타격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건데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도 한반도에 대한 우려가 많죠. 그 우드로 윌슨 센터라고 상당히 예. 중도적인 워싱턴 DC에 띵크탱크가 있는데 거기 수석 부회장하는 로버트 루트왁이라고 네. 상당히 유명한 네. 대량살상 무기 전문학자인데 그 양반이 오늘 폴리티코에 썼던가요? 오늘 포린 파워시에 썼던가요? 네. 포린 파워시에 쓴 것 같아요. 지금이야말로 북한에 공격할 시간이다. 아이고 참. Now is the time to bomb North Korea. 이런 식으로 어떻게 쓰고 나왔기 때문에 그 친구 상당히 뭐 리버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도 그런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지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핵위기 시작될 당시에 예. 그때 상당히 리버럴하다라고 하는 윌리엄 페리 장관하고 예. 나중에 국방장관인 애슈턴 카터 예. 두 분이 쓴 워싱턴 포스트 칼럼이 있어요. 그게 북한을 지금 공격할 때다. 근데 더 이상 핵무기 보유가 또까지야 북한이 당연히 응하겠죠. 평창 올림픽은 뭐 당연히 이미 뭐 참가하는 걸로 얘기가 돼가는 거고. 그 뭐 지금 나오는 것은 평창 올림픽 선수단 파견하는 거, 참관단 파견하고, 태권도 시범단 파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는 뭐 예술단까지 다 보냈다고 그랬으니까 북측 입장에서는 자기들의 변화된 면모를 네. 이번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세계 무대에 알리려고 하는 게 있겠죠. 네. 또 우리 입장에서는 지난 7월 14일이었죠. 우리 대통령께서 북한에 네. 그 베를린 구상 이후에 연속 손상에서 네네. 북한의 인도주의적 목적을 위한 적십자 회담하고 그다음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한 군사회담을 하자고 제의를 한 게 있거든요. 네. 그게 우리 두 개의 제의가 아직 남아 있는 거니까 네. 지금 북한이 하는 것은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에게 이제 일종의 뭐 베푸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네. 그러나 북한이 그렇게 보내는 걸 우리가 수용한다라고 하면 북이 요청을 맞는 거고 그럼 북이 우리 요청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설에 이산가족 재상봉은 아주 가능할 것 아닌가 이렇게 봐지고요. 예.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적십자 회담이 재개되는 걸 봐야 되겠죠. 그렇겠죠. 그런데 군사 회담은 지금 한미 연합 군사 연습 및 훈련을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그것도 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두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인도적 목적이 적십자 회담의 재개 그리고 그 결과 설 즈음에 이산가족 재상봉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은가 네.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해 봅니다. 군사회담 문제가 이제 조금은 민감한 사안이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한반도 주변 또는 그 우리 군사분계선을 둘러싼 남북 간의 충돌 가능성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회담이다. 그렇게 국한할 수 있다면은 뭐 또 충분히 대화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군사회담 얘기로 들어가면 자연히 크게는 비핵화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건 북한이 원하지 않을 텐데요. 이제 그건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왜냐하면 북한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는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긴장을 완화하려고 하면 결국에 비핵화를 통한 결국에 평화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야 예. 우리에게 지속 가능하고 안정적인 평화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랑 다를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어떻게 첫 술에 배가 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내가 볼 때는 조심스러운 시작인데 네. 이 시작을 추진해 나가면서 정말 평화 번영의 가시적 결과를 가져오기에는 그 가는 길에는 상당히 많은
지뢰들이 매설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 지뢰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